자, 그럼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제 정정할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전에 판례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생분 몇 분이서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 어디냐면, 우리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서 판례의 내용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긍정사라고 그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 수정하니까, 그거 수정해서 이제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만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로 3권 하다가 말았죠. 오늘 갈 길이 상당히 좀 멉니다. 먼데 이것저것 하나하나 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고는 있는데 뭐 그래도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질의를 나중에 혹시 메일로 이렇게 주시게 될 때 원칙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보통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간혹 이제 회사 얘기를 가끔 이제 질의로 남기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업무적인 거는 사실은 제가 뭐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문노무사도 아니면서 그런 거는 답변 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수험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다 답변 드리고 뭐 수업 외적인 거, 즉 뭐냐 뭐 공부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건 다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떤 이제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어떻게 구제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우리 아까 전에 이제 근로 3권 보다가 말았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 3권의 이제 주체를 볼 차례죠. 그렇죠? 주체. 이제 주체를 보시면은 자, 근로 3권의 주체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자, 국민이죠, 국민. 그 아까 봤던 거죠. 근로상권 주체 봤었죠, 저희. 그쵸? 봤었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근로상권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제가 좀 앞에 보고 있었네요. 자, 근로상권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이제 단결권입니다. 자, 단결권 보시면은, 자, 단결권이란 이제 거기 있죠. 근로상권의 주체 우리 안 했죠. 주체. 예, 거기 할 차례죠. 지금 이렇게 헷갈리죠. 이렇게 자꾸. 자, 첫 번째 이제 근로자 보시면은 근로상권의 주체인 근로자라 함은 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제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죠. 자, 임금, 급료, 기타 이해,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보통 말한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취업 중인 자에 구분되지 않고 실업 중인 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어떻게 보냐면 근로자의 개념은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더 넓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자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취업 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취업 중에 취업 관계가 없으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뭐 대법원 판례에서도 뭐 서울 여성노조 사건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요.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근로자의 단결체. 그렇죠? 근로자의 단결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단결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3권이 인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는 근로3권의 주체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로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근로3권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이제 단결권이 있는데 이 단결권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가 있어요. 소극적 단결권이라는 게 있고 이제 적극적 단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극적 단결권이라는 건 뭐냐면 단결하지 않을 자유예요. 내가 단결하기 싫어. 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싫어. 그러면은 이게 바로 소극적 단결권이라는 거죠. 적극적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할 자유. 내가 적극적으로 단결하겠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다시 단결권은 또 다른 의미의 단결권으로 나눠지는데요. 뭐냐면 집단적 단결권이 있고 이제 개별적 단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적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합원이 되는 걸 이제 개별적 단결권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집단적 단결권과 아니면 이제 개별적 단결권이 좀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단결 강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단결 강제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조직 강제라고 하죠. 이 조직 강제, 단결 강제가 뭐죠? 특정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걸 갖다가 보통 이제 단결 강제 또는 특별 강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클로즈샵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유니온샵과 클로즈샵의 차이는 뭐죠? 유니온샵과 클로즈샵 차이. 대표적인 조직 강제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채용 후, 이거는 채용 전.
뭐냐면 채용 전에도 조합원이어야 돼요. 조합원이 아니면 채용을 안 시킨다는 거. 이 클로즈샵이에요. 클로즈샵. 유니온샵은 뭐죠? 취업 후에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니온샵과 대표적인 숍 조항이 바로 조직 강제 조항인데 유니온샵과 클로즈샵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뒤에 부당노동이 할 때도 또 배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단결권이란 자 보시면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단결권이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제 단체 교섭권인데, 자, 단체 교섭권 보시면은 자, 근로자 단체 등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 교섭권에는 사실 행위로서 단체 교섭 행위 외에 타결된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은 가장 대상이 뭐냐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죠. 그렇죠. 대상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노조법 파트 배울 때 아시겠지만은 이 단체 교섭의 대상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니까 그때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은 자, 81조 제1항 제3호에서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없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당 노동 행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노조법 81조 1항 제3호에서 단체 교섭 거부 혜택에 따른 부당 노동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법 제30조에서는 뭘 규정하냐면 성실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성실 교섭 의무는 누구한테 의무가 되죠? 이 성실 교섭 의무는 사용자의 사실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노동조합이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예, 처벌을 안 받죠. 예전엔 처벌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53년도에 노조법이 제정될 때는 노동조합도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63년도에 없어졌어요. 삭제가 돼서 노동조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성실교섭 의무는 사용자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용자의 의무. 왜냐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81조 제3항 1항 제3호를 위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성실교섭 의무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성실교섭 의무는 어떤 게 있냐면 단체 교섭, 응납 의무. 단체 교섭 응납 의무가 뭐죠? 단체 교섭에 응해야 되는 의무를 갖다가 단체 교섭 응납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면 사용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합의를 모색할 의무. 단체 교섭을 했으면 사용자와 합의를 모색할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단체 협약을 체결 의무가 있습니다. 단체 교섭을 했으면 성실하게 교섭했으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데 보통 합의를 모색할 의무를 갖다가 보통 이 성실 교섭 의무의 가장 중액적인 의무라고 보통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의무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효과 보시면은, 자, 만약에 단체 교섭을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는 아까 제가 보신 바와 같이 성실 교섭 의무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부당 노동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만약에 노동조합에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요. 효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단체 행동권인데, 자, 단체 행동권 보시면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쟁의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조건이 아닌 정치파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정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쟁의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로조건 향상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갖다 줄여서 쟁의권이라고 얘기하죠. 쟁의권. 그렇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은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자 최후의 강제 수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이 조합 활동이 문제가 되는데 이 조합 활동이 단결권에 해당되느냐 아니면은 단체 행동에 해당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조합 활동이 참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다수설과 일부 판례는 보통 이 조합 활동은 단체 행동권에 포함하고 있어요. 단체 행동권. 근데 임종률 교수님은 단결권에 포함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드리죠. 자, 교재 한번 잠깐 보시면 임종률 책 보시면은 자, 3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 제일 윗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30페이지 제일 윗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설과 일부 판례는 단체 행동권에 쟁의권 위에 조합 활동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근데 임종일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밑에 줄 앞으로 내렸으면 즉이라고 되어 있죠. 즉. 자, 거기서부터 밑줄. 자, 단체 행동권은 파업, 태업 등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즉 쟁행이라 하는 것은 업무 저해성이 있어야 돼요. 업무 저해성이 없으면 쟁행이라 볼 수 없는데 이 쟁행에서 업무 저해성의 행위로서 본래 민형법상에 위법한 행위이지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할 수 있도록 승인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컨대 유물 배포나 또는 벽볼 부착 등 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조합 활동을 할 권리는 단체 행동권이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 즉 단결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임종률 교수님은 조금 다른 견해를 택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교재로 오셔서 자, 효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로상권 상호 간의 관계. 자, 이 근로상권 상호 간의 관계는 뭐냐면 어떤 권리가 가장 중심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권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단체 근로 3권, 즉 노동 3권 중에서 단체 교섭권을 갖다가 가장 중액적인 권리라고 보통 얘기해요. 왜냐하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보통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죠. 그럼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 하나의 법규범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체 교섭을 갖다가 가장 중액적인 권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물론 어떤 업무 저해성을 통해서 권리를 찾으려고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체 교섭을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액적인 중심설은 보통 단체 교섭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통설적인 견해인데, 자, 보시면 단체 교섭권 중심설만 잠깐 보죠. 근로 3권의 궁극적인 목적을 단체백의 체결로 보아서 단체 교섭권을 목적적인 권리로, 그 다음에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자, 단체 교섭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단체 교섭권을 근로 3권 중에서 가장 중액적인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목차 근로 3권의 효력입니다. 자, 보시면은 대국가적 효력 보시면은 첫 번째 자유권적 효력인데요. 자, 자유권적 효력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자유권적 효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근로 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의 권력이 단결 또는 단체 교섭 등의 활동을 입법으로 억압해서는 안 되며 자,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 두 번째 생존권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 자, 생존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근로상권 행사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생존권적 권리를 갖다가 보통 생존권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유권적 효력을 소극적 효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생존권적 효력을 적극적 효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생존권적 효력 보시면은 근로 3권은 국가가 그 정책적인 목표인 집단적 노사 자체의 허용 조성에 관하여 입법 체계를 정비할 정책적 의무를 갖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사인적 효력을 보시면은 대사인적 효력이니까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대사니까 제3자적 효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3자적 효력. 이걸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얘기해요. 자, 보시면은 자, 헌법사 기본권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제3자인 자, 사용자 근로자 사이에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학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직접 적용설과 또는 간접 적용설이 있는데 직접 적용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라 보시면 돼요. 직접 적용설이. 그다음에 간접 적용설은 소수설. 특히 연세대학교 이제 이상윤 교수님의 견해라 볼 수 있는데 다수설의 입장만 한번 잠깐 보죠.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그 자체가 노사 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직접 효력을 미쳐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효력설이 적용설이 다수적인 견해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단결권설 잠깐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자, 단결권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긴 했었어요. 집단적 단결권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적 단결권, 개별적 단결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단결권에는 자, 소극적 단결권과 이제 적극적 단결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설을 보시면은 단결권이라 하면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단결권 중에서 두 가지의 단결권,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중에서 소극적 단결권, 내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제 적극적 단결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의의만 보시면은 개별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근로자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과 자, 그다음에 근로자가 또는 단체를 구성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운영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집단적 단결권을 구분하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복수노조와 이제 개별적 단결권. 복수노조 관련해서는 제가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복수노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복수노조 허용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2011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는데 이 복수노조가 허용될 때 두 가지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복수노조 허용되면서 첫 번째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근로시간 면제 제도. 왜냐하면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전까지 즉 2011년도 6월 30일까지는 어떤 제도가 인정됐냐면 이 이전까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해 줬었어요.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해 줬는데 이 유급이 이제 금지가 됐죠. 금지. 급여, 그러니까 유급이 아니라 이제 급여 지급 금지라고 볼 수 있는데 급여 지급이 이제 금지가 됐죠.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법이 바뀌었죠. 2020년 12월 9일 날 법이 바뀌어가지고 요게 폐지가 됐죠. 그렇죠.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이제 급여 줄 수가 있어요. 2020년 12월 9일 날 이제 개정이 됐죠.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노조 전임자가 급여 지급을 받게 되면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준해서 이제 처분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처분의 지위를 받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나중에 이제 뭐 복수노조 관련해서 우리가 교섭창구 단위 절차를 배울 건데요. 그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소극적 단결권과 이제 단결 강제 부분인데 단결 강제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숍제도에 대해서 즉 조직 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자, 단결 강제라 하면 자, 비조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관계없이 단체 협약상의 단결 강제 조항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유니온샵이 있고 클로즈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노조법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조법 제5조를 잠깐 볼까요? 자, 노조법 제5조를 보면은 거기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표제가 노조법 제5조 보면 스마트폰 보셔도 돼요. 예. 오늘은 자 5조를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자 공무원이 노동조합이 공무원이 아니죠. 네, 공무원 노조법을 들었었네요. 자 5조를 보시면은 자 5조에 자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활동이라 되어 있죠. 자 1항 보시면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 설립 자유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 강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소극적 단결권의 이제 인정 여부인데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긍정설과 이제 부정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수설의 견해가 부정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교수님이 이제 그 연세대학교 법대 이상윤 교수님이 이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이상윤 교수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대륙법계 체계가 아니라 영국법계 체계를 공부하신 분이라 아무래도 소수설의 입장이 조금 많습니다. 소수설의 입장이.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부정설을 잠깐 보면은 그 근거를 보면은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단결권 보장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 헌법 제33조 1항 즉 근로 3권에 인정해서 단결권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단결강제 인정접을 보시면은 이 단결강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조직강제라는 것이 일반적 단결강제가 있고 제한적 단결강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각주 1번에 제가 이제 풀이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일반적 단결강제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줄 끝에 한번 보죠. 자, 일반적 단결강제란 단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일반적 단결강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일반적 단결강제라 얘기하고 제한적 단결강제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유니온샵이죠.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제한적 단결강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 단결강제와 제한적 단결강제 차이는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단결강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학설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무효설이 있고 이분설이 있고 이제 한정 유효설이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한정 유효설 입장이에요. 한정 유효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제한적으로. 자 보시면은 자 무효설의 입장 당연히 무효라는 거죠. 무효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분설 보시면은 소극적 단결권은 부인하면서 단결강제 유효성은 아까 전에 소극적 단결권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그러니까 대다수의 견해가, 대다수 교수님들 견해가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면서 단결강제 유효성은 단결권의 내용인 근로자의 조합 선택권을 침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걸 볼 수 있고 한정 유효설을 보시면은 단결강제는 노조법이 정한 허용 조건을 충족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내지 조합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단결권 내지 조합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자 판례 입장 다 대법원의 입장이 있고 헌법재판소 입장이 있는데 둘 다 한정 유효설의 입장입니다. 자 보시면은 대법원의 입장 보시면은 이제 부일교통 사건 이제 그 다음표부터 이제 여러분들 좀 밑줄 긋죠. 자 보시면은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던 국법하에서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 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 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유니온샵 협정이 적용되어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유니온샵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헌법재판소 입장 보시면은 자 콤마부터 이제 여러분들 밑줄 좀 긋겠습니다. 다운표부터 자 보시면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율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권은 생존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므로 유니온샵 규정은 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정 유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토 의견도 한정 유효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자, 근로3권의 제한 부분인데, 뭐, 근로3권의 제한, 아마 이제 단문으로 출제되는 시험에서는 이 근로3권의 제한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포괄적으로 여러분들 이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로3권의 제한 부분을 보통 이제 단문으로 출제된 경우는 출제를 간혹 많이 하는데 케이스로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로의 성질에 따라서 공무원과 교원, 그다음에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공익사업과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로 출제될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나눠서 출제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문으로 출제될 경우에는 통으로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데 제가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단문이 출제를 섞어서 낼 때여가지고 그때는 가끔 강사님들이 요 근로상권의 제한을 실제로 좀 하셨었어요. 그때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서 이제 시험 경향이 완전히 요즘은 이제 단문이 아예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단문이 나오면 출제할 수 있겠지만은 요즘은 단문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사실 출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근로상권이 어떤 경우에 제한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로상권의 제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깐 보면은 근로상권에 제한되는 내용이 있고 이제 근거가 있어요. 아, 근거가 아니죠. 구체적 내용. 내용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근거가 있고 이제 근거 및 내용. 근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내용부터 잠깐 보면은 우리 이제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차에서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근로상권의 제한의 근거가 있고 세 번째 목차가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상권의 제한, 그다음에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상권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상권이 제한되는 경우 뭐가 있죠? 사업의 성질. 첫 번째 이제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교원이 있죠. 교원. 공무원과 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삼권이 제한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근로삼권이라는 것은 아까 노동삼권, 즉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이 있는데 공무원과 교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한이 되죠? 단체 행동권이 제한이 되죠. 단체 행동권. 근데 최근에 이제 법이 좀 바뀌긴 했어요. 뭐냐면 공무원 노조법과 교원 노조법이 바뀐 부분이 뭐냐면 가입 범위가 좀 바뀌었죠. 가입 범위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만 근로삼권이 인정되고 6급 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됐죠. 뭐만 허용이 됐죠? 부분적으로. 단체 교섭권과 단체 단결권 이 두 가지만 이제 단체 행동권이 이제 부정이 됐죠.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은 아예 이제 부정이 됐죠. 근로삼권 자체가 부정이 됐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좀 바뀐 게 뭐냐면 직급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 공무원 노조법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가입 범위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교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교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입 범위에서 이제 명문화했던 게 뭐였냐면 문제가 됐던 게 유치원 교사, 그다음에 대학 교원 뭐 고등교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치원교사 대학교원은 그러면 가입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왜냐하면 이때 교원에 대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초중등 교원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법 규정에는. 근데 이제 이게 2020년 12월 9일 날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유치원 교사뿐만 아니라 고등교원, 즉 대학교 교원들도 공무원 교원 노조 가입 범위에 들어가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거든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와서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강사는 빠집니다. 강사는 제외예요. 강사는 제외. 자, 보시면은 조문을 한번 확인해 드리죠. 자, 공무원 노조법부터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 새로운 법전 보시면은 597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거기 6조의 가입범위 나오죠. 가입범위 보시면은 1호에 1항 1호에 보시면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급을 아예 다 폐지했어요. 직급을. 예전에는 6급 이상, 5급 이하. 그러니까 6급 이하, 5급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직급 폐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교원노조법 잠깐 보시면은 교원노조법 603페이지입니다. 우리 법전 603페이지 교원노조법인데 가입 범위를 잠깐 보면은 자, 603페이지가 아니죠. 603페이지가 아니죠. 잠깐만요. 교원노조법. 네, 교원노조법이 잠시만요. 아이고, 저도 좀 헷갈리네. 교원노조법이 우리가 607페이지요. 예, 607페이지. 자, 607페이지를 보면은 자, 거기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이제 가입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조 2에 교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교원이라 되어 있고 자, 정의를 보시면은 여기 정의가 또 2조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 그다음에 교육법에 따른 교원인데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강사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강사는 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근로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제한되냐면 필수 공익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공익사업 종사자들 그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죠?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들 왜냐하면 헌법 33조 이제 3항을 보시면 나오죠. 이거 헌법입니다. 헌법.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근로의 성질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필수 공익사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 앞잡아서 철수병통 항구운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죠. 1차 공부하실 때. 그렇죠. 철수병통 항구운행 이렇게 외우는데요. 철도, 수도 뭐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항구운행, 병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병원에서 만약에 쟁의행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급 환자들 다 죽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죠. 필수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권리보다는 국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공익사업을 두고 있는 거죠. 이제 필수 공익사업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거를 보면은 이제 근거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내재적 제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률 유보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 법률 유보입니다. 일반적 법률 유보. 자, 개별적 법률 유보. 내재적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헌법 37조 2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헌법 37조 2항은 우리 여기 나와 있어요. 교재 보시면 나와 있는데 뭐냐면 국가의 안정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내재적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재적 제한. 자, 그다음에 일반적 법률 유보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근로상권의 법적 근거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에서 뭐 긴급재정 경제 처분과 긴급 명령 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뭐 국가 긴급 발동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상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법률상 이제 개별적인 이제 구체적 제한 부분은 이제 노조법에서 제한하고 있죠. 노조법에서. 자, 보시면은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노조법에서 일단 쟁행위를 할 때는 조합은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된다는 것. 즉 41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폭력 파괴 행위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쟁의권을 제한 그러니까 단체 교섭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 3권을 이제 제한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41조 2항에 따라서 주요 방위사업체 종사자들은 이제 쟁의를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 법률 유보에 해당되는 조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로상권의 제한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조항에 따른 어떤 일반적인 법률 유보 조항들을 얘기하는 거고 개별적 법률 유보는 노조법에 따른 어떤 조항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법에 따른.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자, 25페이지.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 3권의 제한. 자, 공무원의 근로 3권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공무원의 근로 3권에 대해서 제한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헌법 제33조 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는 자, 공무원은 노동운동 또는 기타 공무원 이외에 어떤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만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로 3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직급을 폐지하고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허용 범위를 좀 넓혔다는 것이 크게 이제 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방가루 2번에 공무원 노조법의 제정에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 공무원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직급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서 퇴직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교원의 근로상권 제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교원의 근로상권과 관련해서는 자. 99년도 7월 1일 날 교원 노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교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국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좀 문제가 돼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만은 사립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럼 국가공무원도 아닌데 근로상권을 제한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에 관한 다툼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관해서 위헌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됐었었죠. 그래서 그 관련한 내용이 26페이지 거기 박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판례 잠깐 보시면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위헌 여부인데 자, 두 번째 밑줄 군분 보시면은 자, 사립학교법 쭉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헌법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국민적 합의를 배경으로 한 입법기관의 권한에 위임하고 있는 헌법조항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상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의 관계 규정보다 반드시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교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단체 교섭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국공립하고 그다음에 사립하고 좀 그 단체 교섭 상대방이 좀 달라요. 단체 교섭 상대방이. 왜냐하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누가 되죠? 정부 또는 누가 되냐면 지자체가 되겠죠. 지자체. 정부 또는 지자체가 그 상대방이 되는데, 사립학교는 그 상대방이 누가 되겠어요? 사립학교 설립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설립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만 하지 않아요. 상대방. 시도 교육감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왜 연합을 하냐? 왜 연합을 할까요? 왜? 사립학교 설립자하고만 하면 되지. 왜 연합을 하죠? 교원의 자격이나 임면은 사립학교 설립자가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이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 임면, 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교원에 관해서. 그래서 이 교육감도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교원 같은 경우는 단체 교수의 상대방이 좀 달라지는 게 되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교원노조법이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개정이 됐죠. 개정 내용이 이제 어디 들어가 있냐면, 자,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원은 시도 전국 단위에 한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가입 범위로 중고등 교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예전에는 가입 범위에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인정안에 만에 견해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다수설의 견해는 유치원 교사들도 이제 그 교원노조법의 가입 범위에 인정한다라고 보는 것이 교수님들의 대다수의 견해였거든요. 이걸 반영해서 최근 이제 입법이 된 겁니다. 2020년도 12월 9일 날 입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교원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대학 교원에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어가지고 법 개정이 이제 이루어진 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헌법 불합치라는 거 제가 지금 표현해 들었는데, 헌법 불합치가 여러분 어떤 의미죠? 헌법 불합치. 법에 위반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반되는데 이 불합치 판결이 있으면은 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바로 그 효력을 상실해요. 상실하고 법이 제정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법 불합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27페이지. 사업의 성질에 따른 이제 근로삼권의 제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방위사업체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필수 공익사업 또는 공익사업의 종사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단체 행동권이 이제 제한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특히 주요 방위사업체 종사자 먼저 보시면은, 자, 주요 방위사업체 종사자의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헌법 제33조 3항의 법률 유보 조항에 따라서 노조법 제41조 2항에서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주로 방산물자에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행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익 및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단체 행동권 제한 부분인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공익사업이나 공익사업은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을 우선화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이 좀 일부 제한될 수가 있다. 아까 전에 우리 근로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권리는 아니니까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줄, 자, 일반 사업보다 조정 기간이 일단 길죠. 왜냐하면 노조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정 파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정 기간과 관련해서 보통 일반 사업과 이제 공익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사업은 이제 10일이죠. 조정 기간이. 그다음에 공익 사업은 15일. 5일 더 길죠. 5일 더 긴 이유는 뭘까요? 5일 더 왜 길죠? 일반 사업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 많이 반영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쟁행을 하기에 앞서서 보다 더 신중하라는 의미에서 5일 더 시간을 주는 거예요. 5일의 더 시간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5일이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다음 줄.
또한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포될 때는 즉시 쟁행위를 중지해야 되고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행위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긴급조정이 나오는데 긴급조정 보시면은 여러분들 노조법 76조를 보시면 돼요. 76조. 자, 76조 잠깐 볼까요? 이 연기나 일기 때까지는 조문을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조문을 가지고, 법전을 가지고 항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76조 보면은, 자, 제5조에 긴급조정이라고 나오죠. 자, 76조 표제가 뭐라 돼 있어요? 긴급조정의 결정이라 돼 있죠. 자, 1항 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정과 중재, 긴급조정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조정과 중재가 또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조정과 중재의 차이는 뭐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조정안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조정안은. 노동위원회에서 만약에 조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조정안은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난 이거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뭐 하는 거죠? 두 가지 경우로 나가죠. 사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뭘 할 수도 있죠? 아, 나는 조정 필요 없으니까 나는 쟁행위 하겠다. 쟁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안을 거부하면 이 두 가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안은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조정안은. 근데 중재안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 거부할 수가 있죠. 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게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중재안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중재안은. 그래서 조정안은 거부할 수 있는데 중재안은 거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정과 중재, 긴급조정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조문에서 지금 봤죠. 76조 조문에서 뭐라 돼 있냐면 자, 국민의 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쟁행위 중에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긴급조정이라 하는 것은 쟁행위 이후에 하는 거예요. 쟁행위 이후에. 조정과 중재는 뭐냐면 뭐죠? 쟁행위 이전에 하는 거죠. 그렇죠? 쟁행위 이전에 왜 할까요? 조정과 중재를. 쟁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긴급조정은 뭐예요? 쟁행위를 하는데 국민의 생활이 너무 현저롭게 위태로워요. 그래서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쟁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긴급조정이라 하는 것은 쟁행위 이후에 긴급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거. 근로상권과 충돌하잖아요. 왜냐하면 난 단체행동권을 지금 행사해서 하고 있는데 쟁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긴급조정해서 쟁의권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로상권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조정 파트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근로상권과의 충돌 부분이에요. 나중에 노조법에서 배울 때도. 그래서 이 근로상권의 충돌과 관련되기 때문에 앞에서 근로상권의 충돌에서 긴급조정 부분과 뒤에서 우리가 배울 긴급조정을 같이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다시 오셔서 여기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부터 알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청원경찰의 단체행동권 제한 문제. 이제 청원경찰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경비 업무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청원경찰이라고 얘기해요. 경비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와 보통 이제 비교되는 직군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1기 때 판례로 다 공부할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청원경찰이 그냥 특수경비원이라고 있어요.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그 근거가 청원경찰법의 근거를 합니다. 청원경찰법의 근거에서 이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특수경비하는 건 뭐냐면 경비업법에 따라서 경비업법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국가 주요시설, 국가 주요시설 뭐 공항 이런 데 있죠.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서 경비 업무를 하는 경우인데, 자, 경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청원 경찰이니까 경찰 업무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경비 업무를 하는 겁니다. 경비 또는 이제 경찰 업무를 하는 건데, 경찰 업무와 경비 업무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청원 경찰과 특수 경비원을 뽑을 때 뽑는 방법이 좀 달라요. 뭐냐면 청원 경찰은 보통 이제 직접 고용을 합니다. 직접 고용. 특수 경비는 뭐냐면 이제 간접 고용을 해요. 간접 고용. 간접 고용과 직접 고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직접 고용이 있고, 간접 고용이 있고, 특수 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 고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접 고용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직접 고용은 간접 고용의 반대말이라 보시면 돼요. 특수 고용은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말 아시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특수 고용 형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얘기해요. 이것부터 얘기하자면 산재법 시행령 125조를 보면은 14개 직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특수 고용 형태가 뭐가 있냐면 보험 설계사라든가 또는 학습지 교사, 그다음에 퀵서비스 배달원 이런 분들,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정의하자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근로기술상 근로자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아니면 이제 근로기술상 근로자성 배울 텐데, 이분들을 사실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근로자하고 자영업자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단계. 그래서 보통 EU에서는 이분들을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제적 종속 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EU에서는. 그다음에 ILO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사 근로자. 근로자는 아닌데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유사 근로자 또는 준 근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의 차이인 거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자면 고용과 사용이 일치되느냐에 따라서 간접 고용과 직접 고용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간접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일치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도급과 파견이 대표적인 간접 고용이죠. 왜 그렇죠? 파견을 잠깐 보죠. 파견 사업주가 있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파견 사업주가 있고 이제 사용 사업주가 있죠. 근로자가 있고,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어떤 계약을 맺죠?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견 사업주와 이 근로자는 어떤 계약 관계죠? 근로계약 관계죠. 즉 고용 관계가 있는 거고,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이제 파견 계약을 맺죠. 근로자와 사용 사업주는 어떤 관계예요? 근로자 사용 사업주는 지휘 명령, 즉 사용 관계 있는 거죠. 그렇죠?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나요, 안 하나요? 일치 안 하죠. 대표적인 간접 고용 형태인 거예요. 간접 고용. 도급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용과 사용이 일치되는 직군이 뭐가 있죠? 뭐 정규직, 기간제 이런 것들은 사실 직접 고용이라 볼 수 있죠.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잖아요. 근데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지 않은 도급과 파견 같은 경우는 간접 고용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는 간접 고용 형태로 보통 채용이 돼요. 간접 고용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급업체가 있고
수급업체가 있고 여기 근로자가 있으면은 특수 경비원이 보통 이 수급업체,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여기 도급업체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청원경찰은 누가? 직접 뽑는다는 거죠. 직접. 청원경찰 직접 뽑는다는 거고 특수경비원은 국가에서 협력업체를 통해서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태가 다릅니다. 형태가 조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일기 때 요거 관련 판례를 공부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 청원경찰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경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비업도 하고 이제 경찰도 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 어떻게 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2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거기 잘 보이시면 거기서부터 다운표 다음에 밑줄 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 근무하며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하기 어려움에도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자, 근로3권의 제한의 한계를 보시면은 자, 우리 헌법에서는 근로3권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명문 규정하고 있지만은 이를 제한하는 헌법적 근거 규정 역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근로3권이라 하는 것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있어서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마지막 줄 보시면은 근로3권의 전면적인 부인 또는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제3장의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인데 요거는 우리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